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와 극우 세력에 맞서 싸우고 약자와 빈민들을 위해 과감한 사회개혁을 추진했고 외국 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과감하게 철폐했으며 탐욕적인 자본가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언론들을 축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에 엄청난 재정을 투여하고 교육비와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서 공교육과 공공의료를 지원하고 저소득층들에게 기본소득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그들의 삶을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국영화해서 그 이득을 국민들에게 환원시켜 주었죠. 가난한 노동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여성을 위한 대통령. 그는 4번이나 연임에 성공했고 또 죽을 때까지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우고 차베스. 중남미 경제의 1위였던 베네수엘라를 최빈국으로 만든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이 요즘 논란에 떠올랐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외부에서 돈을 투여해서 내수 경제를 돌아가게 만든다는 얘기죠. 돈을 투여하는 외부란 즉 정부를 의미합니다. 사실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여하는 건 경제학에도 나오는 이론입니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그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 승수 효과가 일어나 사람들이 서로 소비를 진작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경제공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던 장본인이었죠. 그의 이론은 이후 케인즈 학파로 분류되어 한동안 미국에서조차도 활발하게 연구되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 기본 이론과 충돌하죠.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도 점점 거대화되어 중요한 경제 주체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의 규모는 줄어들고 기업이나 사회 집단의 규모가 거대해져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는 과격한 주장들도 있었죠. 그러나 21세기 초반이 거의 끝나가는 2025년 현재에서 볼 때 이 이론들은 전부 틀렸습니다. 정부는 이전보다 더 커졌고 경제에 대한 영향력도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경제를 정부가 주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제라는 분야는 정치 분야와는 엄연히 다른 동력과 다른 축으로 굴러가는 별개의 바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인간의 욕망을 매개로 하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해 먹고 자는 것으로만 보자면 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적 자원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식량과 잠을 잘 공간만 있으면 되죠.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한 개인은 단순히 생존에만 필요하다기엔 어마어마한 자원을 소비합니다. 그러한 자원들은 모두 그 개인이 생존을 넘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자원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은 갈수록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경제는 이 욕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들이 굴러가는 시스템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생산과 노동이죠. 문제는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의 영역에서 볼 때 이 가치를 생산과 노동이 아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해주면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믿고 있는 거죠. 19세기에는 정부는 그런 역할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자본가들은 적은 급여를 볼모로 사람들의 노동을 과하게 요구했죠. 빵 한 조각을 살 돈을 얻기 위해서 빈민층들은 힘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으로 얻어지는 부의 대부분을 자본가들이 독점했죠. 이러한 모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혹은 진보주의라 일컬어지는 좌파들이 태동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대공황을 겪으면서 기업과 자본가들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를 단순 노동으로 저렴하게 부려먹는 것보다 유능한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고 부려먹는 게 부가가치에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본가들은 많은 대학을 신설했고 거기에서 유능한 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투자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고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19세기에 태동한 좌파들은 이런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19세기에나 어울리는 선정과 선동을 일삼았고 일부 국가들에서는 혁명을 성공시켜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도 했지만 결국 성장하는 자본주의에 뒤처져 멸망하거나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파들도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자본의 회수에 눈이 멀어 여러 번의 경제공황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중산층들이 몰락하는 위기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그때마다 좌파들이 정권을 획득하거나 득세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했죠. 20세기 후반부터 큰 소득을 누리는 숙련 노동자들이 득세하게 되면서 낮은 소득과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부격차의 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파와 좌파 양측의 큰 숙제가 되었죠. 우파, 보수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시장에 자유를 주고 정부는 보조적 기능을 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좌파, 진보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믿죠. 보수의 주장은 큰 틀에서는 타당하지만 시장이 항상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진보의 주장은 결국 지나친 정부의 비례화를 부를 뿐 아니라 정부의 개입과 규제로 시장이 위축된다는 약점을 가지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호텔 경제론은 바로 이 진보의 주장을 일부 수정한 개념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면서 시장이 위축되지 않게 한다는 방안이죠. 이것은 케인즈의 이론과 유사해 보입니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 논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지나치게 소비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자신이 가진 자산, 돈을 소비에만 쓰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노후자금 혹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여러 저축들에 그 돈의 상당수가 투입됩니다. 실제로 번 돈의 50% 이상을 저축을 하는 가정도 적지가 않습니다. 만일 번 돈을 그대로 소비만 한다면 당장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장래의 변화에 대한 대처를 스스로 할 방안은 사라집니다. 그저 정부가 알아서 잘해주길 바라야 할 뿐이죠. 누군가 호텔을 예약한다면 그 호텔은 그 예약된 돈을 다른 데다 쓸 것이다. 실제로 그 돈의 일부만 사용하고 많은 부분들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소비는 촉진되겠지만 시장이 위축된다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죠. 이걸 정부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예산을 과잉 투여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100% 소비로 이어질까요? 만일 정부 자금이 막대하게 시장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물가는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정부 자금이 시장에 풀려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돈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을 하겠죠. 소비는 정부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의 욕망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시중에 팔리던 2010년대 초반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결코 저렴하지 않았던 스마트 기기를 마구마구 소비를 했죠. 중국에서는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파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소비를 막을 수는 있어도 사람들에게 억지로 소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는 인간 욕망의 영역이지 이성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케인즈의 경제 이론도 현실에서는 잘 통하지 않았죠. 유일하게 그의 이론이 먹힌 것은 오직 전쟁을 할 때뿐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이걸 몰랐죠. 그는 미국의 기업들, 대기업들이 소유하던 유전과 정유회사들을 몰수하고 공기업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던 기술자들, 자신에게 반대하던 이들을 모두 쫓아냈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빈민층들에게 교육과 복지의 서비스를 무상이거나 저렴하게 제공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소득을 받고 안정된 삶을 누리며 더 나은 소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를 정부의 보조금 액수에 맞추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욕망과는 관계없는 이런 정부의 복지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무너뜨렸죠. 정부에서 소득이 무상으로 지급되자 사람들은 노동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굳이 열심히 교육을 받을 필요도 느끼지 못했죠. 기존의 숙련 노동자들은 반정부 인사로 몰려 쫓겨났는데 그 빈자리를 메워줄 숙련 노동자들은 육성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비숙련공들이 전문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기업, 산업의 모든 영역들이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사회가 활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경제활동을 과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면 정부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뜯기고 돈을 벌지 않아도 기본소득은 나오니까요. 굳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는 위험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런 사회의 도태, 경제적인 추락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왔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정부가 주는 소득과 보조금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들을 학교와 일터로 보내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을 만약에 줄인다면 그것은 곧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전문 기술을 배워 더 높은 소득을 얻도록 장려해도 사람들은 힘들고 번거로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고급 숙련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하면 정부의 지지 기반이었던 저소득층, 빈민층의 불만과 반발이 더 커졌죠. 포퓰리즘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일단 단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서 그 단맛을 빼앗는 것은 곧 정치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이후 엄청난 정치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보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했고 그만큼 국민들은 더더욱 단맛에 길들여져 생산적인 경제활동보다는 최소한의 소비에만 주력했습니다. 이 덕분에 차베스는 14년 동안 권좌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도 13년째 권좌를 유지 중입니다. 그들의 포퓰리즘은 25년이 넘는 권력을 얻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5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국민 다수는 정부가 주는 기본소득으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물가 때문에 자국 화폐로는 시장을 볼 수가 없죠. 베네수엘라는 휴지값이 화폐값보다 비싼 나라라고들 하죠. 그들의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바로 해외로 도주한 난민들이 보내주는 아주 적은 양의 달러입니다. 좌파 경제학자들은 베네수엘라 경제의 몰락의 원인은 포퓰리즘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세계적인 저유가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산유국들 중에 이렇게 못 사는 나라는 베네수엘라뿐입니다. 산유국 베네수엘라를 망친 건 미국 때문도 아니고 저유가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정치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찍는 것이든지 여러분의 기본권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투표한 지지자들이 짊어지는 것도 물론 아니죠. 베네수엘라가 그러했듯이 그 책임은 국민 모두와 그리고 그 미래 세대 자손들이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엔 늦었지만요.